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재무회계에 들어갈 거예요. 이론 중에 첫 파트고, 이론은 총 15문항이 있잖아요. 그 중에 8문제 정도가 이 재무회계 범위에서 나와요. 자, 시작해 볼까요? 회계의 개념, 회계란 일단 회계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기업이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어나는 수많은 회계상 거래들을 기업 활동이라 하면 물건을 사오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나머지 등등의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때 있어서 발생하는 거래들을 근데 일상생활에서의 거래냐 회계상 거래냐 회계선 또 요것도 중요해요. 그렇게 발생하는 회계상 거래들을 누가 회계 정보 이용자가 그냥 이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을 회계 정보 이용자다라고 해요. 회계 정보 이용자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경제적인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고 기록하고 정리까지 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들을 통틀어서 회계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재무회계에서요. 자, 그러면 회계 분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재무회계죠. 재무회계는 외부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도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고 추주 채권자 뭐 이런 등등등 그리고 재무제표라는 장부로 딱 외부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관리회계라는 것은 이것에 상대적으로 안에서 내부 직원들이 보는 내부 경영자나 임원같이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회계이고 주로 원가 회계, 우리 원가는 기밀이잖아요. 외부에 반드시 보고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원가 회계 같은 내용이 주로 관리 회계 안에 포함되어 있고 얘는 특별한 양식은 없어요. 회사 내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보기 좋게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되고요. 세무회계는 부가세를 과세해야 되거나 뭐 그런 것들 소득세라든가 그래서 회사는 법인이니까 법인세기도 하고요. 정부, 지자체 뭐 등등의 과세 당국에서 과세를 할 목적으로 필요한 회계가 세무회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 우리는 외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재무회계를 지금부터 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회계의 용어, 회계 공부를 시작하고 가장 큰 첫 번째 만나는 관문이 이 용어가 평생에 처음 들어봤네 뭐 이런 단어들을 만나면서 처음에 부딪히죠. 자, 해볼게요. 회계기간이라는 게 뭐냐, 회사는 기업의 경영 성과를 인위적으로 잘라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눈 기간 단위를 회계기간이라고 한다. 회계기간이요. 대부분의 회사들, 여기선 대부분이지 전체 모두는 아니에요. 회사들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자로 나누어서 주로 사용하고요. 이런 회사들을 12월 말 법인이라고 불러요. 12월 말에 결산을 한다. 자, 그럼 이 마지막 날을 또 지칭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날을 결산일이라고도 해요. 결산한다 라고 해서 결산은 정리하는 날, 뭐 결정하는 일, 마무리하는 날, 뭐 이런 거. 결산일, 이것은 회계 기간의 마지막 날. 그럼 대부분의 회사들은 결산일이 12월 31일이 되는 거죠. 그 날을 기준으로 보고하는 장부를 재무상태표라고 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일이라고도 해요. 예전에 대차대조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 드라마에도 가끔 나오던데요. 그게 회계 기준이 바뀌어서 이제 재무상태표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날을 기준으로 보고하니까 재무상태표일이라고도 하고 회계연도 말, 보고기간 말 또는 회계기간의 마지막 날을 줄여서 기말이라고도 하는데 이 많은 단어들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기말, 제일 짧잖아요. 기말. 자, 그리고 이렇게 1년을 잘랐을 때 그 첫날은 회계기간의 첫날이라고 해서 기초, 그 다음 마지막 날은 기말, 여기도 했었죠. 기말. 그럼 평소에 라는 표현은 뭐라고 쓰냐면 회계기간 중간에 라는 뜻으로 기중에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럼 기중에 이런 말이 나오면 평소에 뭐 이런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를 회계에서는 단기라 부르고 작년은 전기라 부르고 내년은 후기 그러시던데 후기 아니고 차기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단기, 전기, 차기. 작년에 팔다가 넘어온 재고자산. 그래서 작년에 팔다가 남았어요. 또는 뭐 작년에 남아서 올해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전기 2월이라고 해요. 올해가 항상 기준이라서 전기에서 2월 되어 왔다.
요 날 남아서 넘어오는 것들 또는 올해도 남아서 내년으로 넘기는 것은 차기로 2월 해요 해서 차기 2월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회계에서는 기록을 하게 된다고 했죠. 어지 여기 수많은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기록을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회계 처리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왼쪽과 오른쪽 둘을 써야 하거든요. 그 왼쪽을 차변이라 부르고 오른쪽은 대변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요것도 잘 외워주시고 넘어가서 거래의 이중성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 대변, 왼쪽, 오른쪽 모두 기록하게 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는가? 그럼 거래의 이중성이요. 이중성이란 거래가 발생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 이중으로 기록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중성 또는 뭐 양면성 또는 복식부기라고 해요. 복식부기가 양쪽에 적는다고 해서 그렇고요. 우리 뭐 가끔 집에서 가계부 같은 거 쓴다고 예를 들면 가계부는 들어오는 게 우리가 뭐 가정에 들어오는 게 월급 이렇게 정도 한두 번 들어오니까 그 이후로는 수십 번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뭐 썼고 어디서 뭐 썼고 라고 그렇게만 기록하는 거 단식부기고 기업에서는 양쪽을 모두 기록해야 돼서 복식부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단어도 이론에 나와요. 이런 것들은 대차 평균의 원리는 뭐냐? 그렇게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 대변 모두 기록해야 하는데 그때 금액은 항상 일치해야 한다. 무조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일치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대변에 100원 그러면 차변도 100원어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무엇이라는가? 금액이 똑같아야 한다는 것은 대차 평균의 원리요라고 해요. 그래서 이론 문제에 그렇게 나와요.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 모두 기록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라는가? 그러면 이중성, 복식부기를 찾으시고 또 모두에 기록하게 되는데 이때 금액은 항상 일치해야 한다. 이것은 무엇이라는가? 대차 평균의 원리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수주의라는 게 또 나오네요. 보수주의라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 이름이에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회계 처리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가능한 한 재무적 기초를 튼튼히 하는 관점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자산 처리할래, 비용 처리할래 그러면 비용으로 처리한다거나 금액이 작은 금액으로 처리할래, 큰 금액으로 처리할래 그러면 큰 비용으로 처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보수주의인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비용이 크게 잡히게 해서 단기 순이익이 작게 잡히려는 의도, 재무적인 기초를 튼튼히 하려는 의도로 회계 처리하는 것은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회계 처리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단어는 우리는 여태까지 많이 들었죠. 그런데 회계상에서는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질이 중요하다 뭐 그런데 금액이 크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회계 책을 읽다 보면 금액이 중요하면 어쩌저쩌 이렇게 있을 때 금액이 중요한 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냐? 금액이 크면 이라는 뜻이고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면 이라는 표현은 금액이 크지 않으면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해석하려면 중요하다는 단어가 내용에 중요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금액의 대소도 의미한다. 자, 그 다음 자산, 부채, 자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산, 저도 회계를 시작하기 전에는 자산과 자본을 그냥 이 말 썼다 저 말 썼다 큰 구분 없이 썼는데 이젠 그러시면 안 돼요. 볼게요. 집을 하나 사요. 요렇게 집을 하나 살 때 이 집은 2억짜리였어요. 그랬는데 내 힘으로 1.5억은 내 힘으로 했는데 조금 부족하네. 그래서 요만큼 0.5억은 은행에서 빌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 자 여기서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확실히 아시죠? 0.5억 빌린 거. 그렇죠. 이 정도는 뭐 다들 아세요. 그죠? 부채요. 그렇다면 이 2억과 1.5억 중에 누가 자본이냐? 순수한 내 돈. 요 부분이 자본입니다. 그리고 부채와 자본을 합친 금액을 자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부채도 능력이다 뭐 이런 표현도 여기 이제 끼어서 있기도 하죠. 자산이라는 것은 자본과 부채를 포함한 금액을 자산이라 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자산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화나 권리 등의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들의 관계는 자산의 금액은 부채 더하기 자본의 금액을 합친 것과 같다. 이렇게 되고 부채는 빌린 거,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 뺀 금액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 수은자산, 주주지분, 소유주지분, 주주권, 그러니까 우리는 법인이 기준이라서 그래요. 주주지분, 자녀 청구권 이런 표현으로도 자본을 대신하기도 해요.
요거는 타인 자본이기도 하죠. 요게 자기 자본, 수은 자산이면 요거는 타인 자본이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비용, 이익, 수익의 관계를 볼게요. 우리 또 생활의 달인 요런 거 보면 아저씨가 막 이렇게 마지막에 현금 따발을 막 이렇게 아이고 짜르륵 하고 부채장을 쫙 하고 펼치시죠. 오늘 이만큼 벌었어요. 네, 풀어라. 요렇게 했을 때 그날 아저씨가 손님한테 받은 총 금액은 수익이라 하고 그 수익이 다 아저씨 통장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죠? 여기서 월세도 빼고 급여도 빼고 재료비도 빼고 각종 비용들을 빼야 하죠. 그래서 총 수익에서 들어간 이 수익을 창출하느라고 희생된 가치, 이 비용들을 모두 차감한 금액이 순수한 이익이다. 그래서 순이익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올해 벌어들인 순이익은 당기 순이익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수익과 이익도 이제부터는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수익이라는 것은 비용을 빼기 전의 금액, 총금액, 총수익이고 그 금액에서 그 수익을 치르느라고 희생된 대가, 가치, 총비용을 빼고 남은 것이 이익이고 순이익이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쵸? 자, 이번에는 거래 판료소 해볼게요. 거래 판료소가 뭐냐면 회계상 거래가 발생했을 때 차변, 대변 양쪽에 기록을 하게 된댔잖아요. 그때 방금 배운 자산, 부채, 자본은 어디서 증가, 감소하고 비용이랑 수익은 또 어디서 발생하나 그거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해서 거래의 판료소라고 하는데요.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하고 부채 자본의 합은 자산의 합과 같으니까 얘들은 대변에서 반대로 증가하는 거예요. 자산과 부채 자본은 반대로 이렇게 발생해요. 그래서 자산은 차변 증가, 그럼 이쪽은 감소, 감소는 이쪽에 가서 한다는 거고 부채 자본은 대변에서 증가했다가 차변에서 감소한다는 거고 이렇게 해서 거래 6요소가 완성되었고요. 비용과 수익은 증가, 감소의 개념은 아니고 발생해요. 급여 발생, 복리생비 발생 이렇게 해서 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차변에 비용 발생을 하고 수익은 대변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